20분 정도니까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야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객관적인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객관적인 상황 분석이라는 게 가장 과학적인 데이터라는 것이 여론조사 자료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방식이 아시겠습니다만 ARS 방식이 있고 사람이 직접 면접원으로 질문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후자를 더 믿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 ARS 방식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기계음이 나오면 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양쪽에 적극적인 지지층이 과다대표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정말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들의 민심이 그렇게 잘 반영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갤럽이라든지 또는 엠브레인 포함한 4개 회사가 공동으로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고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면접원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민주당 지지율이 35에서 40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것이 열린 민주당 그 지지율을 합해야지 사실은 우리가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열린 민주당 지지율을 합해서 이렇게 분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갤럽을 보면은 대강 한 40% 정도, 뭐 많이 나올 때는 45 이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에 반해서 제1야당의 지지율을 보면 거의 한 20% 정도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6월 초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6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지난주 대통령 지지율이 약 40% 정도, 그렇게 20%가 떨어지는 도중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6월 초에 18% 정도,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보면 19%, 22%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이제 제1야당 지지율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권과 민주당, 열린민주당 합과 국민의힘 차이를 계산해 보면 거의 한 20% 정도가 굉장히 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객관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가? 30, 40대를 중심으로 제1야당에 대한 그런 호감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들을 끼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큰 것 중에 하나가 그나마 제1야당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이미지가 능력이 있다, 유능하다, 그것이었는데 지난번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유능이라는 이미지를 잃어버린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은 너무 실망이 크지만 그렇다고 제1야당이 또는 야권 전체가 대안으로 인식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 실망을 하면 그 지지가 야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무당층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 무당층은 선거에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한번 그래서 예상을 해보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그 차이뿐만 아니라 세 가지 정도가 요인들이 훨씬 더 그 선거 결과를 좀 어둡게 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언택트 선거로 치러질 거라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내년 말 정도에 어느 정도 종식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내년 4월은 여전히 그 코로나19 상황이고 어쩌면 이런 그 3차 대규모 확산 와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언택트 선거로 치러질 수밖에는 없는데 그것 자체가 그 이번 총선에도 나타났습니다만 그 인지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인지도 올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뭐 참신한 신인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도 있습니다만 이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신인이 어느 정도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치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알려지고 업적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시작을 하면은 인지도가 굉장히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를 제외한 그런 정치 신인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선거가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투표율이 낮아서 조직 선거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보통 재보궐선거가 투표율이 낮습니다. 50% 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만 보시면 우선 서울시 민주당 시장이었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 영향권에 있습니다. 구청장 25개 구 중에서 24개가 민주당, 1개가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또 보면은 그 국회의원 49명 중에서 6명이 국민의힘입니다. 시의원 110명 중에서 불과 6명만 국민의힘입니다. 구의원 3사람 중에 1사람 정도만 국민의힘이고 3사람 중에 2사람은 선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의원 3사람 중에 2사람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의 서울시는 민주당 조직이 장악하고 있고 그 제1야당 야권의 조직은 거의 지금 붕괴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정부 여당이 쓸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내년 그 4월 초에 재보궐선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라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때 갑자기 백신 도입한다고 뉴스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지난 총선 때 경험을 했습니다만 재난지원금 갑자기 그때 예를 들면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주겠다고 그렇게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 방한 또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런 액션들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런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굉장히 야권의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는 이유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그런 지지율 자체가 거의 20% 차이가 나는 데다가 또 그 언택트 선거이고 조직 선거가 될 것이고 또한 그 정부 여당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긴장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대로 가면은 야권이 이길 거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뭐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긴장감, 절박감이 저는 필요합니다. 지금도 긴장감, 절박감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초선 의원분들 청와대 앞에서 그 1인 시위를 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그것도 우리의 절박감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더 찾아서 우리의 진심을 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문연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그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표를 찍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서 찍고, 상대가 싫어서 찍고, 필요해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아해서 찍는 건 설명이 필요 없을 거고, 상대방이 싫어해서 찍는다는 거는 지금 정부 여당에 실망을 해서 야권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해서라는 것은 뭐 이렇게 호감은 없지만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찍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야권을 더 좋아하지는 않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뭐 유일한 것이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한 그 실망감 때문에 야권을 찍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지금 그 정도 단계는 아닙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가 되면 그 효과는 거의 미미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들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그 정도가 됐을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만 아마도 내년 재보궐선거 때는 그런 상황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문연대로만은 이길 수 없다는 게 뭐 나름대로 객관적인 그런 뭐 분석에 기인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이길 수 있는 환경이나 구도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용어 이전에 이길 수 있는 구도, 환경은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야권이 전체가 모이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제1야당뿐만 아니라 중도 그리고 그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는 진보까지도 다 끌어모아야 겨우 해볼 만한 선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경선에 들어가고 이러기보다는 이슈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으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뭐 그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제1야당 그리고 중도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는 진보 세력까지도 다 함께 이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혁신 비전도 공유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제대로 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이슈라는 게 또 나눠보면 저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한 그 제대로 된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도 짜증나지만 질질 끌려다니는 야권에도 짜증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러면 선거에 참여 안 하시겠죠. 야권 성향의 유권자라고 해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번 강연 기회를 통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 신적폐 청산 범국민 운동 같은 형식을 하자고 제안했던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그런 혁신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그래서 혁신 비전 끝장 토론회를 제안했던 것이 바로 그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야권 전체가 모여서 특정한 이슈,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새로운 비전이라든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걸 뭐 혁신 플랫폼이라는 용어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름이야 무슨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분이 벌써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보면 저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줌을 통해서 모이신 분들이 사실은 지난번 야권에게 엄청나게 불리했던 4.15 선거에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국민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기존 정치권 문법에서 벗어나서 최근에 변화된 그 유권적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중심을 잡고 열정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야권이 다시 그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과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저나 또는 뭐 국민의당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권 전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제가 이런 그 다 함께 모여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만 마련된다면 뭐 저는 문지기라도 하겠다, 청소라도 하겠다 그런 표현을 써서 말씀드린 이유도 그 제 진심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정확하게 20분 맞춘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